지금 그 중국 내부에서도 뭐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고요. 뭐 예. 미국은 뭐 지금 뭐 국내 문제들 정말 심각하죠. 인종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국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계속 그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미중 예. 간에. 예.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뭐 한 대선 정도 가면은 뭐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낙관론을 피다가 지금 요즘은 좀 뷰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상황이 돌아가고 있나요? 우선은 이제 보면요. 이거는 물론 이제 뭐 대선까지는 갈등이 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 있을 수는 있어도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에서 탑1, 그러니까 G1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가리기 위한 게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아무튼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미국하고의 대항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데올로기가 서로 다르고 뭐 이랬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옛날에 소련하고 이제 미국이 양축을 만들면서 가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나 이런 데에 그 경제 규모가 세계 2위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또 중간에 이제 그 일본이 한번 올라올 때가 있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련, 일본 이런 거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를 보면 1959년도에 미국이 44%를 차지하거든요. 그게 역사상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았던 거는 이제 중국이 청나라 시대 때, 그때 37%를 기록을 합니다. 청나라가 가장 번성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두 나라는 그냥 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서 경제적으로 대항자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 누군가가 가장 큰 경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누군가가 정말 탑1이 된다.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튼 그래서 다 인정해서 그래, 너 1등 먹어. 이렇게 될 때까지 이제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좁혀서 놓고 생각하게 되면 역시 제일 당장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계기는 미국의 대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선이 중간에 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국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외부하고 굉장히 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주자가 역시 이제 보면 중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상당히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현재까지 미국에서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이걸 한번 보면 지난번 2016년도 대선 때는 거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전국 투표에서 300만 표 지고, 그 다음에 스윙 스테이트에서 6만 표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이번에 다시 일어나야 되는 형태인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사정도 더 안 좋은 형태죠. 그 당시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붙는 형태 때, 지지율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졌을 때 7% 정도까지 벌어졌거든요. 이번에 지금 보면 바이든 후보가 12%까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스윙 스테이트가 전부 다 바이든 우세,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전보다도, 2016년보다도 더 어려운 국면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그에서 한 2개월 남고, 뭐 이랬는데, 현재에서 판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어차피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모험 한번 걸어보겠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모험이라고 하는 건 중국하고의 갈등을 최고조로서 끌어올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당장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원을 가리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오래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은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때 되게 뭐 긴박한 뭔가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은 뉴스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얼마 전에는 미중무역 1차 합의 파기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당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자극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죠. 근데 일단은 아무튼 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양쪽이 좀 안 일으키면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그 보안법이 통과됐을 때에 통과되는 그날 대부분 이제 어떤 얘기들 했냐면, 야, 이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거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선진국들이 중국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했는데, 성명 발표하는 거를 들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그러니까 홍콩의 특수지를 언제 해제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해제시키겠다라는 것도 없고, 그냥 1년 동안 우리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계속 보시면 되겠네. 이런 이제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게 보면 양쪽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 또 이제 나왔던 보도가 1차 합의 때에 합의를 했던 미국의 농수산물 수입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보도가 났죠. 그래서 그 보도를 보면 대두하고 그다음에 또 돼지고기하고 원래 예정했던 거에 5개월이 지났는데 한 5%밖에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 7개월 동안에 95%를 수입해 가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중국 정부가 그게 아니고 그게 오보였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용해진 상태가 됐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1차 합의했던 부분들을 미국도 중국도 아직은 깨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코로나19도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보게 되면 시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형태인데 작년 한 해 내내 시끄럽게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합의를 냈다라고 했는데 그걸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파기시켜버린다 그러면 그럼 그때 뭐야?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거를 파기하면서 오는 정치적인 부담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1차를 파기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갈등이 보다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에서 우리 경제가 좀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 가장 목적인데 이거를 당장에 중국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 봤을 땐 1차 합의 이 부분들을 그냥 양쪽이 모두 다 유지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들을 바꾸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서 당분간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미중 관계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전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예. 얼마 전에 홍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하고 나니까 위안화가 절하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환율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그렇죠. 근데 다시 달러가 약세로 돌았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앞으로 막 생길 것 같은 이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가장 대처에서 좋은 방법은 어떤 한쪽으로 쓰지 않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쪽으로 쓰든지 중국 쪽으로 쓰든지 이거 안 하는 거 가장 좋거든요. 이제 지금은 보게 되면 양쪽 모두 다가 자기 쪽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자기 쪽에 서줬으면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G7에다가 우리나라도 집어넣고 몇 나라를 더 집어넣어서 G11 내지 G12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 쓰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그냥 중립지대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중립지대에 서 있게 놔두겠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중립지대에 서 있도록 놔두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쪽에 들어와라고 하는 거는 그다지 여러 나라들이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 안 들어오는 건 좋아. 대신에 저쪽에 가지 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중간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거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고요. 대신에 전 세계 110개국의 그 제일 교역 대상국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110개의 나라는 어떤 한쪽으로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 거고. 110개 국가면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정도거든요. 네. 절반 정도가 그런 처지에 있게 되면 절반 정도는 그냥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중간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로서 이게 봐야 될 거는 기술 이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에 미중 간의 갈등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기술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그다음에 이거를 미국은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미국이 지금 기술을 잘 방어해서 기술력이 지금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뭐 기술력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경제력이 굉장히 커져서 GDP 전체적인 규모가 미국보다도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하이테크의 국가가 있고 그 밑에 그냥 그거의 하부 구조를 도와주는 중국이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보게 되면 기술이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가 되면 이거는 미국을 넘어가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미국 입장에서는 위험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화웨이를 제재를 하고 그 화웨이를 통해서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이러는 걸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런 형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미국이 안 주면 일본이나 한국 이런 데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우리가 기술력을 어떻게 한 단계 높이느냐.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다 더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양쪽의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이제 기술의 전쟁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포지션을 잘 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이제 뭐 G12 해가지고 어쨌든 뭔가를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고립시키고 이제 동맹을 강화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들이 아주 강력하게 먹히면서 일사불란하게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 네. 한국의 입지는 아주 좁아질 것이다. 네, 그렇죠. 선택이 빨리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런 걱정이 좀 덜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리더십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줄 세우기가 과연 진행이 될 것이냐, 세계적으로.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줄 세우기가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전 세계의 관계, 코로나19가 가면서 어떻게 될 거냐, 뭐 블록주의로 간다. 그 다음에 나라들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소원해진다. 원래대로 간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적인 관계도 그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코로나19가 한참 찬 거라고 했을 때야 사람들이 워낙 거기에 몰입을 해버리는 형태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계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바뀌거나 그랬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히 이제 질병 때문에 바뀌고 이랬던 거는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봤을 때에 이제 중세 때에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중세가 몰락하고 이러는 계기는 있었어도 그 이후에 한번 보시게 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0년대에 코로나19, 스페인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5천만 명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68년도에 홍콩 독감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때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얼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비해서 훨씬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질병이 이렇게 크게 변화를 만든다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하고 이게 다른 나라들 관계 이렇게 보면
미국이 오래전서부터 한 10여 년 이 정도서부터 조금씩 이제 고립이 점점 더 주의가 강화되는 쪽으로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과거서부터 미국의 외교 정책은 고립주의 정책이 원래였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크게 나왔던 것이 보게 되면 먼로주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 아시아를 넘어가건 아프리카를 가서 뭘 하건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시고 대신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할 테니 아메리카 대륙은 당신들이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남아메리카에 가서 식민지를 만들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미국의 외교 정책은 항상 고립주의 정책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2차 대제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에서 굉장히 큰 경제를 안게 되면서부터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세계 여기저기에 이제 발을 들여놓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게 되면 조금씩 고립주의가 조금씩 강화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강화되는 이유는 우선 보게 되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미국이 절대적으로 이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세계 경제를 자기의 원하는 형태로서 재편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59년도 이때에는 미국이 전체 44%를 갖고 있으면 나머지 56%니까 5대 5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다른 데가 5 정도, 우리만큼 되니까, 우리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거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입맛대로 일렬로 세워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가 그거보다도 4배, 5배 막 이렇게 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네 입맛대로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없는 형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정치적인 파워가 좌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줄을 세우고 이렇게 그래서 해야만 됐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됐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그걸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애플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는 그 단일 기업이 세계를 거의 지배해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돌리려고 그러면 다 윈도우에서 그렇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옛날처럼 미국이 정치적으로 뭘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업 차원에서 그거를 모두 다 해결을 해버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줄을 세우고 이래야 될 이유도 없고 되지도 않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계 여러 군데에다가 우리가 힘을 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보다 더 강화된 형태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야,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이게 이런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매출이 많으면 뭐해? 이익 내는 게 중요하지. 이게 되는 거고. 그걸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여기저기에 들어가서 그거 하냐. 우리 국익이 커지면 최고로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다고 다른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시 또 미국이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 나라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우리 자유무역주의가 퇴보하고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성행하게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수출 국가들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죠. 보호무역주의는 코로나19가 있기 전서부터 조금씩 강화되는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자유무역이 상대적으로 확대됐다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됐다가 이런 형태가 반복적으로서 계속 일어나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보호무역주의를 하지 않는다 쪽으로서 이제 많이 갔죠. 네.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갔던 거는 대공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공황이 반복적으로 상당히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것을 반복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서로 그때 먼저 빠져나오겠다고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오히려 세계 경제가 안 좋아져서 대공황이 오래 갔다라고 하는 이 답을 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공조해서 뭘 하고 또 하나 보호무역주의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갔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위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경제가 계속해서 저성장의 형태로서 쭉 들어가 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서부터 입장이 서로 간에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공조는 이미 뭐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건 빠져나왔으니까 이제서부터는 우리가 좀 우리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차차차 보호무역제를 강화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랬던 것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확 이렇게 일어나서 했던 거였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앞으로도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쭉 저성장의 형태로서 가기 때문에 아마 그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은 조금씩 계속해서 강화되는 형태 쪽으로 아마 가지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면서 수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니죠. 결국 보호무역주의를 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도 항상 봤을 때 기술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거는 보호무역주의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완전 개방이 돼서 완전 자유무역주의 돼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장벽이 있지만 그래도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건 항상 이런 거에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이거에 이제 계기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뭐 미국도 자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 그런 거죠. 모든 나라가. 그렇죠. 예. 항상 보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곳간이 이제 좋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항상 어느 나라든지 보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너그러워집니다. 근데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나라의 사정을 봐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리가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보게 되면 점점 더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상대국을 원망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환경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예. 이건 뭘까를 이제 연구하고 막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네요. 예.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세계 경제와 그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